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연세대학교 그 치과대학 학장을 역임하시고 치대병원 병원장을 하셨던 우리 박영철 명예 교수님을 모시고 이 궁금증을 많이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. 원장님 감사합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이 나이 들어가면 뭐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잇몸도 상당히 아픈 데가 많은 것 같아요. 네. 그런 경험 환자들이 많이 오지요? 일반적으로 이제 20대까지는 충치가 많이 생기고 또 30대 이후에는 잇몸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. 네. 통계에 의하면 60대에서는 잇몸 질환의 발생률이 약 60% 이상 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많아요? 네. 우리는 보통 잇몸병이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. 네. 잇몸병을 방치하면은 심장병이나 암 그리고 또 치매까지도 유발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 생각보다 심각한 아주 질환이에요. 놀라운 이야기인데. 글쎄요. 네, 구강 내 세균이 혈류를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그게 심장이나 뭐 어떤 그 머리 뇌로 가거나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 복합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예. 그럼 잇몸병의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? 네, 물론 잇몸병의 원인은 세균이죠. 그 우리 치아와 그 잇몸 사이에는 약 2 내지 3mm의 틈이 있습니다. 그 틈 속에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서로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독소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또 잇몸 뼈가 염증에 의해서 녹아서 결국은 잇몸 질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근데 일반인들이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잇몸 질환의 증상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? 네, 잇몸 질환의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끔찍합니다. 그래, 진짜. 몇 가지 그 대표 증상이 있는데요. 일단 우리가 칫솔질을 하거나 뭐 사과 같은 음식을 먹을 때 거기서 피가 배어 나온다든지 또는 잇몸이 부어오르고 이 사진처럼 아주 검붉게 검붉은 색으로 변합니다.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잇몸은 연한 핑크빛이 돌아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이와 잇몸 사이에 이 아주 갈색이나 혹은 흑색의 작은 돌 같은 물질이 보이게 되죠. 이게 바로 치석이 되고요. 또 입에서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잇몸이 들떠 있고 또 약간씩 흔들리고 또 아프기도 하고요. 또 잇몸에서 고름이 나오기도 하고요. 이 경우는 조금 심한 경우죠. 또 이 사이가 벌어지면서 치아의 뿌리가 솟구쳐 내려오면서 이가 길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이상 말씀드린 증상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치과를 가셔야 되죠. 아, 그렇구나. 보통 나이 들면 잇몸이 이렇게 내려앉는데, 그죠? 그런 경우 많죠. 맞아.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. 그러니까 이가 나쁜데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. 뭐가 좋다. 잇몸에 뭐가 좋다. 그 약 광고 많이 하던데. 효과가 네. 있나요, 진짜? 흔히들 우리가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치과에 가는 걸 미루고 약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. 마치 그 쓰레기통 속에 냄새나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 위에 소독약만 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. 아유, 재밌는 비유인데. 예. 설명이 아주 쉽게 설명하셨네. 예, 무엇보다도 문제가 있을 때는 치과에 먼저 가셔서 그 치아와 잇몸 속에 있는 세균과 상한 조직들을 긁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결국은 뭐 치료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예방 같은데 예방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보통 우리 사람들이. 예, 모든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치과 질환도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. 우리가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. 이거는 정확한 방법에 의한 칫솔질과 그리고 최소한도 연 1회 이상 스케일링을 받는 것입니다. 근데 나이가 들면 그 노인들 입에서 입냄새 많이 나잖아요. 입냄새 나는 게 그게 나이 많은 탓이 아니겠죠? 물론 연령 증가와 함께 우리가 입안에 그 침이 덜 나오면서 구강 건조증이 생깁니다. 그로 인해서 입이 건조하게 되면은 염증이 쉽게 노출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잇몸병이나 충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. 그래서 물론 냄새가 많이 나기도 하고 우리 입안의 냄새의 한 20% 원인은
주로 전신 질환, 뭐랄까 상기도 감염이라든지 뭐 호흡기 질환 또는 위장 장애 이런 거고요. 나머지 대부분 80%의 원인은 주로 다 입 안에 있습니다. 주로 입 안의 충치나 또 잇몸병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염증성 부산물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입안에서 냄새가 난다 할 땐 우선 제일 먼저 치과를 방문해서 그 입안의 염증을 제거하는 게 먼저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그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뭐 방법 같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? 네, 입냄새를 없애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단 물을 자주 마시면서 입안을 헹구어줘서 구강 건조증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요. 또 혀에서도 입냄새가 많이 납니다. 혀의 설태를 칫솔질할 때 혀도 잘 닦아주시고, 또한 자극성이 강한 음식이나 뭐 마늘 같은 거, 또 담배를 피우는 것도 입냄새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식후에 바로 올바른 칫솔질을 하고 또 연 1회 이상의 스케일링이 중요합니다. 근데 일반적으로 혀를 잘 닦는 건 잘 안 하잖아요. 맞아요. 사람들이 칫솔질만 하지. 예, 혀의 그 설태도 많이 그 세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꼭 혀도 같이 닦아 주셔야 되는데 너무 세게 닦지는 마시고 자극이 되지 않게 아주 부드럽게 닦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입냄새 없애기 위해서 그 스케일링 말씀하셨는데 그 스케일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. 예,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에 달라붙어 있는 유해 세균하고 그 다음에 치석을 제거해서 잇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잇몸 치료입니다. 잇몸이 건강하신 분은 1년에 한 번, 또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뭐 임플란트 같은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1년에 2번 이상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. 최근에 이 스케일링은 만 19세부터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스케일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주변에 보면 또 이 관리 열심히 한다고 막 분기별로 스케일링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구만요. 네, 아주 뭐 잇몸이 아주 나쁘신 분들은 물론 분기별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. 일반적으로는 뭐 연 2회 정도면은 충분합니다. 그 조금 전에 이제 칫솔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나이 들면서 이 칫솔질도 무슨 젊은 사람들하고 또 나이 든 사람들하고 칫솔질 방법 면에서도 무슨 차이가 많이 있나요? 근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잇몸의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이 밑으로 깔아앉게 되죠. 그래서 뿌리가 많이 노출되게 되는데 치아의 뿌리 부분은 머리 부분하고 달리 굉장히 치아가 약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하듯이 옆으로 세게 닦다 보면은 뿌리 부분을 다 상해서 마치 대패로 잇몸을 깎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대패로. 있거든요. 그래서 표현이 재밌네. 우리가 칫솔질을 하실 때는 꼭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부드럽게 쓸어내듯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위아래로 물론 하셔야 되겠죠. 예. 옆으로보다는. 그리고 이게 또 칫솔질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어떤 분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럴 때 팍팍 하잖아요. 세게. 예. 근데 그렇게 하면 괜찮아요? 왜? 예, 연구에 의하면 우리 성인 10명 중에 칫솔질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칫솔질의 목적은 치아를 광을 내는 게 아니라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음식 찌꺼기나 세균을 쓸어내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. 그래서 칫솔질은 정확하게만 한다면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그러면 칫솔하는 방법을 아예 모형을 좀 가져오셨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. 예, 모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예, 일단 칫솔질을 하실 때는 정확한 부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. 음식이 제일 많이 끼는 게 요 치아와 잇몸 사이에 세균과 음식 찌꺼기가 잘 서식하거든요. 요 치아와 잇몸 사이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잘 닦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치아 사이, 그리고 이 밥을 먹을 때 씹는 면, 이 세 군데가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선 칫솔질을 하실 때 치아와 잇몸 사이에 요 틈에다가 칫솔을 약 45도 정도 각도를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쓸어내면서 이 칫솔을 비틀게 되죠. 이렇게. 그래서 45도에서 이렇게 비틀어내면서 요 사이 틈새에 있는 세균과 치면 세균막, 즉 플라그를 쓸어내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약간 돌리면서 이렇게 쓸어내는 이렇게 닦으시고요. 그 다음에 안쪽도 닦으셔야죠. 이 안쪽에 치아와 잇몸 사이에 대고 이런 식으로
동그라미 그리듯이 쓸어내면서 닦습니다. 칫솔을 살짝 돌리는 게 좋죠. 45도에서 이렇게 돌려서 밖으로 끌어내고요. 그 다음에 앞쪽에 안쪽은 이런 식으로 닦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세워서 한 번에 1개 정도씩 치아를 닦는 그런 식으로 닦으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더 두 번째 건 중요한 거는 이 치아 음식을 씹는 면도 잘 닦아 주셔야 되겠죠. 물론 아래 치아도 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칫솔을 대고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한 번에 한 2개 정도 치아씩 이렇게 닦아주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아래 앞쪽은 칫솔을 세워서 이렇게 닦아주시고요. 칫솔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뒤쪽은 마찬가지로 닦으면 되겠고요. 안쪽도 닦으셔야 되겠죠. 안쪽도 이런 식으로 닦고 앞쪽은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닦으면 더 좋습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혀를 잘 부드러운 칫솔로 이렇게 닦아내 주셔야 되겠습니다. 네. 칫솔질을 하루에 3번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고 있는 거군요. 예,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죠. 그래서 70%의 성인들이 칫솔질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반적으로는 333 방법이라고 해서 아침, 점심, 저녁, 식후에 3번, 그리고 식후 3분 이내에 한 번 닦을 때마다 3분 이상 닦으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333이구만요. 네네네. 그거 외우기 좋겠다.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칫솔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333의 경우는 이제 직후에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?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칫솔질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건가요? 네, 뭐 식전에 입안이 텁텁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럴 경우엔 뭐 가벼운 칫솔질이나 또는 물로 입안을 잘 헹궈내시고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칫솔질을 하는 게 좋은데요. 물론 식전과 후에 다 닦으시면 좋겠지만은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식전보다는 식후에 닦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그러니까 아침 식전에 열심히 닦고 아침 식사하고 바로 외출하고 이러면 아주 그건 나쁜 거구만, 그게. 네. 그리고 이 3번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밤에 우리가 자기 전에 그 이를 닦아야 되는데요.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에 입안의 세균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칫솔질 그리고 치실과 또 치간 칫솔 이런 걸 잘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다른 걸 잊어먹어도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고 그거는 꼭 해야 되겠네요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소문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가 칫솔질을 강조를 하는데 때로는 식후에 칫솔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 실제로 뭐 그런 경우들이 있나요? 그렇죠. 식후 바로 닦으면 조금 더 안 좋은 경우가 뭐 탄산음료, 콜라다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신 직후라든지 또 오렌지 주스라든지 또 아주 신 과일 같은 걸 먹고 나서 또 그 캐러멜이나 뭐 무슨 엿처럼 달고 끈적끈적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치아 표면이 산이나 당분에 의해서 약해져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물로 충분히 입안을 헹궈내고 약 30분 정도 경과해서 칫솔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금방 하지 말고 그런 경우는 30분쯤 있다가 하는 게 좋다. 이런 그렇죠. 말씀이군요. 치아 표면의 그 산성 물질이라든지 당분이 완전히 씻어져 내린 다음에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. 금방 하지 말고. 예. 칫솔질 말고 요즘 많이 쓰는 게 치간 칫솔, 그 다음에 치실, 이것도 많이 쓰잖아요.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. 예, 우리가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칫솔질만으로는 그 세균이 약 60%밖에 닦여지지가 않습니다. 그거밖에 안 돼요? 네, 그렇죠. 그래서 치아와 치아 사이는 칫솔질로 잘 닦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칫솔질 이후에 치실과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.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칫솔질과 치간 칫솔을 함께 하신다 경우에는 거의 95% 이상 우리가 세균을 다 닦아냈죠. 근데 내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가지고 치간 치실도 좀 많이 쓰려고 해보니까 이건 불편하더라고요. 뭐 잘 안 들어갈 때도 많이 있고
무슨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? 예, 치실은 30cm 정도 잘라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은 다음에 치아와 치아 사이의 틈새에 톱질을 하듯이 이렇게 비틀어 집어넣게 됩니다. 이렇게 넣은 다음에는 한쪽 면을 이렇게 C자 형태로 치실을 만들어서 쓸어내듯이 닦아내면서 쓸어 올려주고요. 또 다시 한번 치실을 집어넣고 이 앞쪽 면도 역시 C자 형태로 치실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문질러듯이 닦아냅니다. 이때 중요한 거는 치실을 집어넣을 때 너무 이게 잘 안 들어간다고 힘을 줘서 팍 집어넣게 되면 잇몸을 상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치실은 아주 치아에 부드럽게 정말 톱질하듯이 살살 해서 잇몸을 누르지 않게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치간 칫솔도 종류가 많아요. 이렇게 가보면 뭐 병원 약방에 가면 많아. 네. 어떤 걸 써야 돼요? 치간 칫솔이 이제 앞니용이 있고 또 어금니용은 좀 구부러진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치간 칫솔의 굵기가 중요합니다. 굵기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앞니 쪽은 좀 얇은 거, 또 어금니 쪽은 중간 사이즈 정도를 골라서 쓰시면 일반적으로는 잘 맞습니다. 즉 그 치아 사이의 틈에 약간 빡빡하게 들어간다 할 정도, 너무 세게 들어가면은 잇몸을 오히려 손상을 주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. 치간 칫솔은 주로 이 치아와 치아 사이의 그 잇몸과 치아 사이를 닦아주게 되는데요. 이런 식으로 어금니 쪽은 치간 칫솔을 약간 꼬부러진 걸 이용해서 이 사이에다 대시고 한쪽 인접면을 닦아주고 또 이쪽 면을 닦아줍니다. 치간 칫솔은 치약을 묻히지 마시고 뭐 구강 청결제 같은데 한번 살짝 담갔다가 쓰시면 더 좋고요. 이렇게 바깥쪽과 또 안쪽에서 한 4, 5회 정도 이렇게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인접면의 한쪽과 또 반대쪽 면, 양쪽 면을 번갈아서 이렇게 닦아내 주시면 좋죠. 물론 이 틈이 얇은 앞쪽 같은 데는 좀 가는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도 한쪽 면을 닦아주고 또 반대쪽 면을 이렇게 닦아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요. 그리고 아까 칫솔 얘기하셨는데 우리도 집에 가면 칫솔이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있어. 왜? 맞아요. 얻은 것도 있고 산 것도 네. 있고. 그래서 그 칫솔도 좀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골랐어야 되겠는데 어떤 칫솔이 좋아요? 예, 칫솔도 중요하죠. 칫솔도 일단은 머리의 크기가 좀 작은 칫솔이 치아 입안의 구석구석을 잘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게 좋은 네, 거예요? 사이즈는 작은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칫솔모의 그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우리 잇몸이 약하거나 이런 시니어들은 그 부드러운 칫솔모, 즉 부드러운 칫솔모인 그 미세모가 아주 좋습니다. 예. 뭐 잘 씻겨 나가라고 딱딱한 거 좋아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. 예, 딱딱하게 해서 아주 세게 닦아야 시원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오히려 우리 시니어들은 잇몸을 오히려 더 파이게 하기 때문에 잇몸에 손상을 주는 겁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겠다. 꼭 부드러운 모를 선택하십시오. 그 다음에 이제 이 치약이나 이런 거 말고 소금으로 또 양치질 많이 하는데 그럼 하지 말라고 그러는 말도 있던데. 예, 소금으로 양치질하면 일시적으로 잇몸에 붓기가 빠지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소금을 잘못 쓰게 되면은 소금의 그 입자가 굵기 때문에 입자에 의해서 치아나 잇몸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소금으로는 양치질이나 가글은 하시고 그다음에 칫솔질을 하실 때는 치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요즘 보면 이제 그 치아에 대해 관심들이 많으니까 구강 청결제들도 많이 쓰던데 종류도 많고 뭐 조심해야 될 거라든가 뭐 그런 건 뭐 어떤 게 저도 있습니까? 그 리스테린 이게 해서 우가하고 그러는데 요새 많이들 쓰잖아요. 예, 시판되는 구강 청결제들도 농도는 다르지만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30초 이상은 머금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. 하루에 보통 아침, 저녁 2회 이내로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럼 많이 쓰면 안 좋구만요. 네, 오히려 구강 내에 그 정상 세균균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이 쓰는 건 또 좋지 않고요. 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목적에 따라서 구강 청결제가 있는데 그 제품마다 그 적응증이 다르기 때문에
일단 그 다니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왜 구강청결제가 알코올이 들어있다 그러는데 네. 아예 소주를 가지고 양치질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. 예, 물론 소주도 알코올이 있으니까 뭐 순간적인 소독 효과도 있겠죠. 그렇지만은 그 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잇몸이나 구강 점막에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소주는 일단 기분 좋게 마시고 가글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 진짜 알겠습니다. 많이 배웠네. 나 지금까지 우리 상식적으로 알던 거하고 그렇지. 다른 것도 많은 것 같아요. 오늘은 우리 이 구강질환의 원인 증상, 뭐 대처법 이런 거를 알아보았는데 사실은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아요. 교수님 다음에도 와주시고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